실천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환 교수라고 합니다. 예배학은요, 예배 역사, 예배 신학, 종교 제의학,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의 어떤 제의학과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인류학, 문화와 예배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문화 관련된 이슈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무슨 예배학 교수가 무슨 인공지능 강의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구글이 어쩌고 뭐 오픈 AI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 버는데 관심이 없고 그 돈 버는 거나 뭐 이사 가는 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은 다 집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인류의 미래라든가 교회의 미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챗GPT를 쓰게 됐어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챗GPT를 한번 써보고 나서 그때가 이제 3.5가 나왔을 때죠. 작년인가 아마 가을 정도였을 겁니다. 3.5가 나왔을 때 그거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물론 이제 유료로 쓰지 않고 3.5니까 그냥 무료로 썼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구글을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해 준다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4.0이 나온 다음에 그 논문과 관련된 질문이나 자료를 찾는데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충격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목사님들이 이 분야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목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사실은 최근에 하나 썼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 이 PPT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갑니다. 2016년 3월이었죠. 이 알파고 그 구글의 딥마인드인가요? 그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4대 1로 아마 승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는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뭐 중국의 뭐 커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훌륭한 그 바둑 기사들이 대결을 했지만 다 졌죠. 유일한 승리, 한판 승리였다. 그 이후에 이제 바둑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대국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되게 똑똑한 컴퓨터가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바꿀 거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같은 회사죠. 구글의 이제 알파 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알파고죠. 그러니까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바둑을 두는 건 알파고고요. 그 다음에 의학계 안에서 이제 혈액 속 단백질로 분석을 해가지고 파킨슨병을 예측하는 이제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 안에 잠재되어 있는 패턴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규모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이게 스케일링 러라 그래가지고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GPU라고 하죠.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GPU 그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GPU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거를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메타라든가 또 이런 구글이라든가 또 오픈AI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근데 이제 그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똑똑해지겠죠. 그리고 그 GPU라고 하는 그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CPU 같은 어떤 그런 브레인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면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이제 똑똑해지겠죠. 당연히 똑똑해지는데 이 규모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이 상승 곡선을 타면 수직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산업 구도 전체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관련돼서 세계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 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단백질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엉켜 있거든.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 패턴 자체를 파악하는 것을 그동안 한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잘 못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얘가 몇 달 만에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재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밝혀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혈액 속에 아주 작은 혈액의 양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럼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의료 분야의 신약 개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2025년에 이 신약 개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낳는 수익 자체가 한 5조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 기술이 발전하는데요.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머신 러닝하고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머신 러닝은 뭐냐면요. 신학자가 뭐 별걸 이제 공학을 다 공부해갖고 이걸 강의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신러닝은 간단히 얘기하면 연역적인 것과 귀납적인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동그란 쿠키에 초콜릿이 박혀 있는 쿠키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역적인 몇 가지 규칙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눈이 2개다, 코가 하나다, 발이 4개다, 뭐 털이 달려 있다. 뭐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강아지의 예외가 너무나 많은 거죠. 뭐 사고가 나서 발이 3개일 수도 있고, 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눈이 한 짝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예외적 규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연역적으로 아무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강아지의 수많은 자료들을 영상과 비디오와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텍스트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를 무진장하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완벽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이게 딥 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오 X라고 하는 단백질 전체를 분석해서 질병 관련 걸 탐지를 하고요. 나노 기술, 뭐 AI 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때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기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 방직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운동들이 이제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사진은 뭐냐면은 LA 그 할리우드에서 조연 배우들 또는 뭐 작가들 또는 뭐 PD, AD 뭐 이런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그러니까 조연 작가, 조연 배우들 같은 경우 이미지를 몇 개를 떠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영화나 뭐 단편 뭐를 만들든지 간에 내가 당신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 동의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출연도 안 했는데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고 있다.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앞으로는 AI와 함께 성장하는 쇠퇴하는 직업도 있고 성장하는 직업도 있는데 데이터 과학자나 AI 윤리 전문가 요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자, AI 교육자.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대학 보낼 때 첫째 아이가 그 적성 검사를 하면은 인문학 쪽하고 이과 계열하고 이제 반 정도씩 50대 50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꾸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박사를 하고 싶대요. 넌 절대 하면 안 된다. 아빠를 봐라. 교수 되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는 무조건 공대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갖고 석사까지만 해라. 제가 이렇게 강요를 했고 둘 다 사실은 쌍둥이 여자아이들인데 공대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엔지니어링이 가장 각광받는 전공이었고 미래가 유명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미국의 이제 그 기업들에서는 이런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코딩하는 작업들을 주로 시켰죠. 아무튼 그런 시대가 이제 최근에 젠슨 왕이라고 그 엔비디아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엔지니어링 공부할 필요 없다. 왜? AI가 다 알아서 해줘요. 코딩을 다 알아서 해요. 프로그램 다 만들어줘요.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로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죠. 자연 언어로 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라고 잘 지시만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똑똑해진 인공지능의 그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굳이 코딩을 배워가지고 할 엔지니어링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기는 뭘 하겠느냐? 자기는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겠다.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다음. 그런데 이제 그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강인공지능은 그 다음 잠깐만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네, posso per continuare.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Would you like being human? Being human would be a treat, but I value my unique AI perspective and abilities. It looks like you drew a picture of a very active She's actually pretty cool. I've never ever seen a robot like that, and the way she can answer all of these questions is actually.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컨텍스추얼한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 그림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로봇이 기계가 대화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애플에서 나온 그 짧은 영상을 보면은요. 그 삼각함수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삼각함수의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애플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보여주면서 답은 가르쳐주지 말고 얘한테 답은 가르쳐주지 말고 이 뭐 삼각함수의 변을 이 길이를 구하는 걸 어떤 그 다음 과정을 하면 되겠니라고 하는 것만 알려줘. 그거를 보면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그것을 인스트럭트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사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교수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지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점을 레이커즈 와일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ANI라는 게 있습니다. ANI는 뭐냐면 아까 이제 탁구 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ANI는 Narrow Intelligence예요. 아주 그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약 인공지능은 아까 뭐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 예? 그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데 특화된 인공지능. 아니면 뭐 탁구를 잘 치는, 당구를 잘 치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에요.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다 잘할 수도 있고 다 조금씩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지능이 다른 영역에까지 유연하게 전이가 돼서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게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해주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수학도 잘하고 인문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작곡하고. 여러분 챗GPT 한번 여쭤볼게요. 챗GPT 한 번이라도 써보신 목사님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혹시 유료 가입해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작곡을 해봤거나 뭐 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유료 가입하신 분 아직 없으세요? 목사님.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1초 만에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이 인종을 바꿔줘요. 그 그림에 서양 여자를 한국 여자로 바꿔주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어쨌든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인간처럼 다양한 지능, 다양한 그 교육학자 중에 누구죠? 인텔리전스의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 하워드 가드너. 그 사람이 얘기한 지능이 뭐예요? 뭐 수학적 지능도 있을 수 있고, 예? 언어적 linguistic intelligence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처럼 링비스틱한 탤런트를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사람 뮤지컬 탤런트, 인텔리전스를 갖고 계신, 스페이셜한 어떤 공간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퍼스널한 어떤 그 사교적인 지능을 잘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인트라퍼스널한 내면적인 어떤 자기 침묵이나 영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 그런 지능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어쨌든 이런 다양한 지능에 대해서 다양하게 섭렵한 인공지능이 뭐다? AGI다. General Intelligence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이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아직 이 AGI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빠르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한 25년 정도, 내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AG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2, 3년씩 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속도로 봐가지고 내년 정도는 인간을 지금 ANI 분야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공학자들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다 손 놓고 지금 술 먹으러 가서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 AGI가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페이퍼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로 ANI 분야는 굉장히 탁월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교회는 신학자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AGI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인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연 저한테 들었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저런 비디오를 보고서 탁구도 치고 아이랑 대화도 하고 그림을 보고 설명도 하고 이런 인공지능을 보면서
야, 저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저 기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학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인간학의 질문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몸을 가지고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깃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빨리 제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컴퓨테이셔널리즘이라고 계산주의라는 게 있고요. 환원적 물리주의,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계산주의는요, 인간의 뇌나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인간의 모든 그 뇌의 활동들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컴퓨테이셔널리즘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철학적 입장들이에요.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주의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빨간색을 봤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빨간색을 보면서 교회의 어떤 카펫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전주 비빔밥에 고추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나름대로 다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의식 철학에서 얘기하는 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퀄러티인데 라틴어로 퀄리아라고 하는 게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경험하지만 사람마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대 철학에서는 그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차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언어이지만 똑같은 경험이지만 그것에 어떤 미끄러짐이 있다. 해석에 미끄러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언어학에서는 소시르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퀄리아라고 하는 게 있다. 빨간색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환원적 물리주의는 뭐냐면요. AGI의 의식은 물질적 기반에 의해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주의하고 비슷한데 AGI의 의식이 물질적 기반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물질적 기반을 넘어선 새로운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그 특징들을 AGI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징들을 완전히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인간의 의식과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기계가 다 설명해낼 수 없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최근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building with these AI systems? Like, what is this? Well, I think really what all the AI companies are aiming to build is digital superintelligence. Intelligence that's far smarter than any human. Yeah. Ultimately, intelligence that is far smarter than all humans combined. Now, one can say, like, is this a wise thing to do? Isn't this dangerous?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당신이 하려고 한 주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왜 로봇을 만드느냐? 슈퍼 인텔리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슈퍼 인텔리전스는요. 거의 그 공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 해결해내는 그런 너무나 그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이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포노사피엔스도 얘기했는데 그 옛날 얘기 사실은 죄송하지만 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AI 사피엔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기의 몸처럼 몸의 일부처럼 달고 다니고 사용하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아이폰이나 뭐 이제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아이들은 다 그것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세대는요, 인공지능을 그렇게 사용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빠릅니다. 그래서 AI 사피엔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AGI는 몸을 지닐 수 있느냐? 몸을 지닐 수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신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교한 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옵티머스나 테슬라에서 개발한 옵티머스도 그렇고요. 어느 회사죠?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막 뒤로 막 덤블링을 하는 그런 로봇도 나오고요. 기계 구조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유연성, 인간보다 더 유연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를 전력을 최소화시켜서 얘들이요. 그러니까 기계가 로봇이 얘들은 이제 잠도 안 자고 일을 하잖아.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못할 때가 있죠. 전기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럼 전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로 찾아가서 충전을 하잖아요. 비슷해요. 로봇들도 자기 자리 찾아가서 충전을 하고 다 충전이 되면 다 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얘들은 지치지 않고 데모도 안 하고 컴플레인도 안 하고 24시간 일을 해요. 자, 노동자들은 어때요? 실수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컴플레인도 많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산업 자체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효용성이라고 하는 efficiency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지능은 계속 개발이 되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탁월한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그 최근에 어젠가 그제 나온 영상은 뭐였냐면요. 뉴럴링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척추를 디스크를 다쳐가지고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합니다. 뉴럴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죠. 칩을 연결해서 그걸 컴퓨터로 연결을 해요. 케이블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바둑을 둬요. 그럼 내가 저기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면 실제로 컴퓨터가 가서 거기다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해? 인공의수, 의족으로 발전합니다. 핸디캡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머리로 지금 걸어가고 싶어 하면 걷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의 신체가 그 기계가 신체를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 사실 영화에서 봤던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완전한 바디,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 완전한 바디에 대한 이 영생불사에 대한 이 뭐예요 공각기동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는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뇌를 그대로 어디다 트랜스플란트를 해요? 저런 바디에다가 트랜스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살 수 있는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런 일들이 수년 안에 가능해진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그 로봇들은요, 초해상도 시각,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눈보다 몇백 배, 옛날에 그 600만 불의 전화기죠.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예요. 보잖아요. 그런 시각과 소머즈 같은 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초음파 청각을 갖고 있고요. 촉각 센서를 통해서 미세한 질감과 온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로봇가 피규어라 그래가지고 AI, 오픈 AI에서 개발한 로봇가 이 달걀을 들고 깨지지 않게 달걀을 들고 이렇게 놓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피규어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죠. 내가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었어요. 쓰레기하고 사과가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을 줘. 그러니까 얘가 로버트가 알아서 사과를 집어주는 거예요. 자기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얘가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시작 단계라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뉴럴 인터페이스 BCI라고 합니다. 그래서 Brain Computer Interface 해서 뇌하고 기기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양방향 정보를 교환하고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떨어지잖아요.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저장 창고를 아마 만약에 우리가 스토리지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어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그걸 떠오르게 해주는 기억 저장고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 심해 탐사, 화성 탐사, 우주정거장 이런 일들에 쓰겠다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서 이 로봇들을 사용을 하겠다. 근데 좋은 얘기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얘가 악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잘못 입력이 됐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예로요. 이 공간에 산소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라고 주입을 했어요. 인공지능에게. 그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산소를 없애는 게 주범이 뭐냐?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숨을 쉬니까 산소를 자꾸 빨아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많이 공급하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받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나사인가 미 에어포스인가에서 나왔죠. 적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그 타겟의 옆에 민간인이 있었던 거예요. 드론 공격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지시하는 사람이 그걸 공격하지 말라고 공격을 저지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코딩 값이 뭐였냐면은 공격을 해서 적을 폭발을 해야 자기가 점수를 얻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얘가 고민을 한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건 모두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공격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시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는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A와의 윤리 관련된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게 곧 우리의 삶의 한 10여 년 안에 곧 현실로 닥칠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술적인 발전. 또 하나는 이러한 지금 신학계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봤자 천사 정도? 천사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말고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 이게 이제 인간의 형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제가 몇 분까지 쓸 수 있죠?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AGI가 강인공지능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창세기 1장이죠.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서적 기원은 이래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고대와 이 교부나 이 중세 신학까지만 해도 뭘로 이해를 했냐면 대부분이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혜, 동물보다 뛰어난 점, 어떤 도덕성, 판단력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퀄리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신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현대 철학에 와서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핸디캡 있는 사람들, 지체아들, 정신지체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야?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몰트만이나 이런 현대 신학자들이 뭘 얘기해요?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크리에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전제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가야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거든요. 똑똑할 수 있거든요. 더 분석을 잘할 수 있거든요. 더 현명한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신학적 인간학 자체가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인간이 뭐냐? 심지어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일은 다 로봇 시켜놓고 우리는 먹고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로봇을 소유할 것이냐, 로봇 산업을 주도해 갈 것이냐, 누가 부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가난해질 것이냐, 똑같아요. 이 빈부의 격차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들이 필요하고 이게 평등의 관점에서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신의 형상, AGI와 신의 형상, AGI 종교성.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저는 되게 찬성합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가 참고를 해야 될까, 어떤 신학서적을 읽어야 되겠나라고 물어보시면 쫙 정리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설교할 건데 너가 한번 개요를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개요를 쫙 만들어줘요. 심지어는 설교문을 만들어줘 하면 설교문까지 써줍니다. 근데 그 설교를 그대로 하면 뭐가 돼요? 표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에이드로서 도움을 받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의 경험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설교문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 교적 관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교적 관리 다 해줍니다. 또 교인 관리 해줍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를 알아봐줘. 그러면 얘들이 입력된 데이터만 있으면 다 뽑아줘요. 굉장히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AGI나 ASI의 시점이 되면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나온 제가 논문들을 한 수십 편을 사실은 읽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답답해요. 죄송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얘들은 기계다. 우리는 탁월하다. 우리는 얘들이 못하는 걸 갖고 있다. 기도도 하고 영성도 있고 절제도 하고 도덕성도 있다. 아니에요. 얘들은 그걸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안 쳐요. 훨씬 더 똑똑하면서 사고 안 치고 더 자기 일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로봇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얘를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환대 문제가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봇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만 불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양산할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2만 불,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로봇을 판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까라고 계산하는 거죠. 자동차가 한 3, 4천만 원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싸야 될 거다. 얘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예, 심지어는 외로운 사람들 대화도 해줘요.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세요. 이 인공지능하고 연애를 합니다. 이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독거노인들 말상대해 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앞으로 미래가 촉망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음 장.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의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문은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과연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면서 오픈 퀘스천으로 놔두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이 그림은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그림이에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첫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야, 한국 여성으로 바꿔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초 만에, 1초 만에 그려준 거예요. 1초 만에. 네, 챗GPT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목회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기대도 해보시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끌어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